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소설가 겸 극작가, 세계 단편 문학사의 거성, 안톤 체호프의 단편 중에서 사랑에 대하여입니다. 체호프의 단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출판사는 일송북이고요. 옮긴 사람은 김순진 님입니다. 수만 가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기쁘기도 하고 또는 가장 처절한 슬픔을 맛보기도 하지요. 단 몇 초 만에 우리의 마음을 천국과 지옥으로 롤러코스터 타게 만드는 사랑의 감정을 누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안톤 체호프의 단편 사랑에 대하여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랑은 위대한 신비라는 거. 이 말 빼고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쓴 건 전부 사랑에 대해 물음표만 더할 뿐. 사랑에는 공통 분모가 없다. 하나하나의 사랑이 그 자체로 소중할 뿐. 참 공감이 가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딱 떨어지는 정의가 있을까요? 안톤 체호프의 사랑에 대하여는 유부녀와 미혼남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저 뻔한 단편 소설이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들어보시면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사유를 하시게 될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주 오랫동안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지켜주면서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사랑을 하지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유부녀 안나가 이사를 가게 되고 헤어져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체호프의 사랑에 대하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는 맛있는 만두와 새우 그리고 양고기가 나왔다. 아침을 먹고 있는데 요리사 니카노르가 점심에 무엇을 먹고 싶은지 손님들한테 물어보려고 2층으로 올라왔다. 이 남자는 중키에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눈이 작았다. 그리고 어찌나 깨끗이 면도를 했는지 이 남자의 코밑은 면도를 한 게 아니라 수염을 하나하나 뽑아버린 것처럼 매끈해 보였다. 같이 아침을 먹고 있던 알료히는 예쁘게 생긴 펠라기아가 이 요리사에게 푹 빠졌다고 말해주었다. 사실 저 사내는 술 주정뱅이에다 성격이 못돼 먹어서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동거 중이라고 했다. 근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저 사내에게는 결혼도 안 하고 여자와 같이 산다는 것이 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게 문제였다. 그래서 같이 살려면 정식으로 결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술에 취했다 하면 펠라게아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손찌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그가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되면 펠라기아가 2층으로 올라와 울음을 터뜨리곤 하는데 그때마다 알료힌과 다른 하인들은 집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한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를 보호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사랑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요? 알료힌이 말을 꺼냈다. 어째서 펠라기아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예쁜 외모에 걸맞은 잘생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필이면 제멋대로 생겨먹은 니카노르. 여기서는 모두 그를 얼굴이 무기라고 부른다. 니카노르한테 반했을까요? 두 사람을 보면 사랑에 있어서 개인의 행복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확한 답을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인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나 봅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수많은 말들 중에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단 하나. 사랑은 위대한 신비라는 거. 이 말 빼고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쓴 것 전부 사랑에 대해 물음표만 더할 뿐 사랑이 무엇인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나 봅니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 어떤 설명이 잘 들어맞는다 하더라도 그 설명을 다른 많은 경우에 적용시켜보면 금세 어긋나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에는 공통 분모가 없다. 하나하나의 사랑이 그 자체로 소중할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듯이 말이죠. 정말 그런 것 같군요. 브루킨이 동의를 표했다. 우리 교양 있는 러시아인들은 이런 종류의 미해결 문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이란 아름다운 것이며 장밋빛 미래라고 노래합니다만 우리 러시아인들은 사랑이란 운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운명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택하지요. 제가 모스크바에서 대학 다닐 때 저는 한동안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녀를 껴안을 때마다 그녀는 이 남자는 한 달에 돈을 얼마나 갖다 줄까? 쇠고기는 지금 한 근에 얼마일까 하는 것만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우리들도 그녀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은 과연 떳떳한 것일까 아닐까? 현명한 일일까 어리석은 일일까? 이 사랑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등등 우리는 사랑하는 동안에도 쉴 새 없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사랑의 회방을 놓고 신경을 분산시키기만 할 뿐 사랑의 어떤 기쁨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알료히는 분명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홀로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가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게 마련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이에게 그것을 털어놓고 싶어하는 법이다. 도시의 독신자들은 오직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일부러 목욕탕이나 식당을 찾곤 하는데 만약 적당한 말 상대를 찾지 못하면 그때는 목욕탕 주인이나 식당 종업원을 붙잡고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쏟아낸다. 그러나 시골에 사는 독신자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밖에 없다. 지금처럼 창밖에 비를 잔뜩 머금은 회색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고 빗물에 젖은 잎사귀가 숨죽이고 있는 날씨에는 그저 집 안에 들어앉아 이야기하거나 듣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제가 소피노에 살면서 영지를 경영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예상대로 알료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줄곧 여기서 살았거든요. 어린 시절에 대학을 다녔다는 것만 보아도 저는 개미보다는 배짱이에 가깝고 타고난 성품도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 편이 어울리지만 졸업을 하고 난 다음 이곳에 왔을 때 아버지는 많은 빚에 쪼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빚을 지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제 교육에 많은 돈을 소비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여기 남아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굳게 마음을 먹고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기는 했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는 원래 토질이 좋지 않아서 내다 팔 수 있는 농작물을 많이 거둬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자면 농로를 다그치거나 품삯을 주고 일꾼을 써야만 합니다. 아니면 온 집안 식구가 팔을 걷어붙이고 농사 일에만 매달려야 하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살필 여력이 없었습니다. 단 한 평의 땅도 놀리지 않으려고 마을을 샅샅이 뒤져서 힘쓸 수 있는 사람이면 여자, 노인 안 가리고 전부 다 들녘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야말로 악착스레 일을 했지요. 저 자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풀을 뱄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농사일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주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금세 지치고 온몸이 쑤셔오고 걸으면서 졸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솔직히 농사일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이미 몸에 배어있던 문화생활과 지금 하고 있는 힘든 노동을 잘 조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었습니다.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운 규칙과 원칙대로 생활했습니다. 치장이 잘 된 2층 방을 쓰면서 아침과 점심 식사 후에는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유럽 통보라는 잡지를 읽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구의 사제인 이반 신부가 찾아와 집에 있던 커피를 만들어 앉은 자리에서 몽땅 마셔버리고 교우들에게 준답시고 저희 집에 있던 유럽 통보를 몽땅 가져가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특히 풀베기철에는 능코 틀 새 없이 바쁘고 힘들어서 제가 2층 침실까지는 가지 못하고 헛간에 놔둔 썰매 위나 숲속 움막 같은 곳에서 잠들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런 형편이고 보니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어디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2층 저만의 공간은 며칠 사이에 아래층으로 나중에는 식사도 아예 부엌에서 해치우게 되었어요. 호화롭게 시작한 처음의 전원생활은 완전히 딴판으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은 여전히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뿐이었지요. 하인들은 모두 아버지 때부터 저희 집에 있던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내보낸다는 것이 제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거든요. 처음 몇 해 동안 저는 이 지방 명예 치안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따금 시내에 나가 판사회의나 지방재판소 회의에 참석해야 했는데 그 일은 제게 기분 전환으로 그만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3개월씩이나 꼼짝없이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으면 결국에 가서는 검은 제복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방재판소에는 제복을 입은 사람,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 또 연미복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법률가들이라 제법 말이 통합니다. 썰매 위에서 자고 하인들과 같이 부엌에서 식사를 하다가 깨끗한 셔츠를 입고 가벼운 구두를 신고 가슴에 시계줄을 들이운 채 푹신한 의자에 앉는다는 것,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시내에서는 모두들 저를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그들과 사귀게 되었지요. 그런데 안면을 튼 사람들 중에 제게 가장 소중했고 저를 기쁘게 해주었던 사람은 지방재판소장의 보좌관 루가노비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를 잘 아시겠지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를 알게 된 때는 그 유명한 방화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사건 심리가 이틀이나 계속되어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루가노비치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가서 식사라도 하시죠. 그의 제의는 뜻밖이었습니다. 루가노비치와의 공식적인 일로 몇 번 만났을 뿐 안면은 거의 없었고 더구나 그의 집은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깐 여관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그의 집으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루가노비치의 아내인 안나 알렉세이브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22살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반년 전에 첫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서 그녀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그녀의 어떤 점에 그렇게 이끌렸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던 그때의 제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젊고 아름답고 선량하고 지적이며 매력적인 여인을 그곳에서 보았던 겁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저는 옛날부터 잘 아는 친근한 사이처럼 느꼈습니다. 그 얼굴, 상냥하고 영리한 눈을 언젠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장롱 위에 있던 앨범 속에서 본 일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죠. 방화 사건의 피고는 4명의 유대인이었는데 판사들은 그들이 함께 모의해서 방화한 것으로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너무나 흥분해서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안나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 것만은 기억합니다. 드미트리,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루가노비치는 바탕이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든 일단 재판을 받게 되면 그것은 벌써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이며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의혹을 표명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서면으로서만 가능한 일이라서 식탁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루가노비치는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나 나는 방화를 한 일이 없지 않소? 루가노비치와 안나는 제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둘이 함께 커피 물을 올린다든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의 가정 생활이 원만하다는 것을, 또 제가 방문한 것에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부부가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밖이 어두워지자 저는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의 일이었는데 그 후 저는 여름 내 소피노에만 틀어박혀 시내 쪽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금발 여인에 대한 기억만은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영상이 내 영혼 속에 단단히 자리를 잡았던 거죠. 저를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말이에요. 늦가을 시내에서 자선 공연이 열렸습니다. 무대를 정비하기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심부름꾼인 제게 다가와 현 지사가 앉아있는 특별석으로 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사 부인과 안나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부드럽고 상냥한 두 눈이 빚어내는 감동과 아름다움이 만들어내는 충격이 다시금 제 가슴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그윽한 친근감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그녀와 잠시 동안 나란히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와 함께 복도를 거느렸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게 말했죠. 좀 야위신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으셨나 봐요. 네, 비 오는 날 이불을 안 덮고 잠이 들어 감기에 걸렸거든요. 기운이 없어 보여요. 지난 봄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셨을 땐 좀 더 젊고 생기 있게 보이셨는데 그때 맑은 목소리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재미있는 분이라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당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웬일인지 여름 동안 당신이 자주 떠오르곤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에서 나올 때
어쩌면 만나 뵙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환한 웃음을 터뜨리더니 그렇지만 오늘은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라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래서 그런지 나이도 들어 보이고요. 다음 날 저는 루가노비치의 집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들 부부는 별장으로 갔습니다.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한다나요? 저도 따라갔지요. 그러고는 그들과 다시 시내로 돌아와 깊은 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벽난로는 빨갛게 달아오르고 안나는 딸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살피러 몇 번이나 자리를 뜨곤 했고요. 편안한 밤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저는 시내에 갈 때마다 어김없이 루가노비치 집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잘 이해해 주었고 저도 허물없는 태도로 그들을 대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한 집안 식구처럼 예고 없이 찾아가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루가노비치의 집에 연락도 않고 간 적이 있었죠. 거기 누구세요? 안쪽에서 이렇게 묻는 소리가 들려오고 제 귀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하녀인지 유모인지가 대답을 하지요. 파벨 콘스탄티니치께서 오셨습니다. 방에서 나온 안나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언제나 제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순결한 그녀의 눈길, 제게 내미는 우아한 손, 실내복, 머릿결, 목소리, 내딛는 발걸음,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뭔가 새로운 것이 제 삶에서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서 그녀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나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에 그들 부부가 없을 때도 그냥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유모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이와 놀아주기도 하고 서재에 있던 소파에 누워 신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안나가 돌아오면 그녀를 맞으러 현관까지 달려나가서 사온 물건 꾸러미를 받아들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그녀가 사온 물건들을 집 안으로 들여오지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여자는 돼지 새끼를 사드린다라는 속담 말이에요. 루가노비치 부부도 너무나 한가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저와 가까이 사귀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내에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제가 아프지는 않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가 하고 몹시 걱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여러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제가 학문이나 문학에 뛰어들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하는 듯한 시골 생활에 몸을 묶고는 죽어라 일을 하면서 언제나 돈에 쪼들리는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재미있는 말을 꺼내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제 자신의 고통을 감추려는 몸짓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참된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조차 저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빚 독촉을 받거나 정기 이자를 지불해야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힘들어할 때 그들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부부는 창가로 가서 무언가 소곤소곤 얘기를 나누고 루가노비치가 제게 다가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파벨, 지금 자네가 돈에 쪼들리고 있다면 사양하지 말고 우리의 돈을 받아주게. 필요하다면 우리 돈을 써도 좋네.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간청하는 것이니 사양하지 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루가노비치는 두 귀가 다 빨개졌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역시 창가에서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소곤거린 다음 또 두 귀가 빨개진 채로 루가노비치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나와 아내가 특별히 간청하는 것이니 이 선물을 꼭 받아주게나. 그러고는 예쁜 단추, 담배 케이스나 손전등을 선물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에 대한 답례로 마을에서 사냥한 새나 버터, 꽃 등을 내놓았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부부는 둘 다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 저는 남의 돈을 자주 빌려 쓰곤 했습니다.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의 돈이든 가리지 않고 얻어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루가노비치 부부에게는 그럴 수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불행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들에서 일할 때도 그리고 헛간의 건초더미 위에서 잠을 청할 때도 저는 늘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이처럼 젊고 아름다운 지적인 여인이 노인이나 다름없는 몸이 건조한 남자, 그녀의 남편은 그때 40이 훨씬 넘었습니다. 몸이 건조한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을까? 식상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사람. 재미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고집세고 단순한 사람. 무도회나 저녁 모임에 나가서도 높은 사람 곁에만 붙어선 채 마치 시장에 팔려나온 소처럼 공손하고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사람은 대체 무슨 근거로 자기에겐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그녀에겐 아이를 낳을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일까? 저는 이 생각만 하며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그녀는 내가 아니라 하필이면 루가노비치와 만나게 됐을까? 우리 인생에서 그런 무서운 실수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해결해 보려고 온 힘을 기울였지요. 시내로 나가 그녀를 만날 때마다 저는 그녀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아침부터 제가 오리라는 걸 예감했다는 말을 제게 자주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말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의 사랑을 서로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가슴에 묻어두었던 것이죠. 우리의 비밀이 우리들 자신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아서 어떤 계기도 만들지 않으려고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으면서도 줄곧 만약에 이 사랑을 쟁취할 만한 힘이 우리들에게 부족하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 라는 문제를 스스로에게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고민했습니다. 침묵 속에 흘러가는 저의 사랑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저 때문에 안나와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이 집 전체의 행복한 생활이 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떳떳한 것인가? 그녀는 나를 따라 나설 것이다. 그러나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나는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단 말인가? 만약 나의 삶이 아름답고 유쾌한 것이라면, 만약 내가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투사라든가 저명한 학자라든가 아니면 인기 있는 배우나 화가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게다. 그러나 그녀를 판에 박은 듯 평범한 환경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도 못한 또 다른 환경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다를 게 뭐란 말인가. 우리의 행복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내가 병으로 죽거나 서로의 애정이 식어버리면 그때 그녀는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녀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위를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었죠. 만약 그녀가 자신의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맡겼다면 솔직히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장에서는 감정이든 이성이든 그 어느 쪽도 무겁고 가슴 아픈 것이었을 테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불행한 그의 삶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녀는 저와 비슷한 나이 때문에 괴로워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활력과 의욕이 부족하다고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파벨의 부인은 살림 잘하고 넉넉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영리하고 착실한 아가씨여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온 시내를 뒤져봐도 그런 아가씨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안나에겐 벌써 아이가 둘이나 생겼습니다. 제가 루가노비치의 집을 찾아갈 때면 하녀들은 언제나 상냥한 미소로 맞아주었고 아이들은 파벨 아저씨가 오셨다고 반가워하며 제 목에 매달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리 없었던 집안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저도 기뻐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겠지요. 루가노비치 사람들은 저를 선량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들 저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저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알 수 있었죠. 그들은 마치 저와 함께 있으면 그들의 삶이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워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안나는 저와 둘이서 극장 구경을 가기도 했는데 언제나 걸어서 갔어요. 극장에 가면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녀의 손에 있는 오페라 글라스를 받아들면 저는 그녀가 내 사람인 듯 느껴졌고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극장 밖으로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남남처럼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시내에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만 모두 헛소리였지요. 마지막 몇 해 동안 안나는 전보다 훨씬 더 자주 친정 어머니와 자기 언니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인가 그녀는 자주 짜증을 부렸습니다. 지금까지 헛되이 일생을 망쳐버리고 아무 기쁨 없이 살았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신경쇠약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선 저한테 이상한 반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만 하면 번번이 제 말에 반대했고 무슨 토론이 벌어질라 치면 반드시 저와 논쟁을 벌이는 사람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떨어뜨리거나 하면 그녀는 냉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참 잘됐군요. 함께 극장에 갈 때 제가 오페라 글라스를 잊어먹고 안 가져가면 나중에 그녀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잊고 안 가져오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살이나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에게도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루가노비치가 서부 러시아의 어느 도시의 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가구와 말 그리고 별장도 모두 팔아야 했지요. 루가노비치 사람들은 별장에 갔다가 돌아올 때 초록빛 지붕과 정원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는 모두들 서글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장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녀와도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8월 말
안나는 의사가 추천해준 크림 지역으로 요양을 하러 먼저 떠나고 며칠 더 있다가 루가노비치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부 러시아에 부임지로 떠나기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여럿이서 안나를 배웅하러 정거장까지 나갔습니다. 그녀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열차 출발을 알리는 세 번째 벨이 울리려 할 즈음 저는 그녀가 잊고 놓고 간 상자를 선반에 얹어주려고 그녀가 타고 있는 열차의 객차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슴 가득 껴안았고 그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이며 어깨며 손에 입을 맞추면서 아,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었는지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해온 사랑을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정말 쓰라리게 우리의 사랑을 방해했던 모든 것은 실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으며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흔히들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 선과 악의 잣대로 당신들의 사랑을 판단하지 말라.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고귀한 것으로 당신들 사랑의 높이를 재어보라. 그렇지 않다면 아예 판단하려 들지 말라. 제가 사랑에 대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키스를 하고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영원히. 기차는 이미 출발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나와 헤어지고 옆 칸으로 가 앉아서 기차가 다음 정거장에 설 때까지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피노까지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료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비는 그치고 태양이 모습을 보였다. 브루킨과 나는 발코니로 나갔다. 그곳에서는 정원과 저수지의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바라다 보였다. 저수지의 수면은 햇빛을 받아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은 그 경치에 흠뻑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선량하고 총명한 눈을 가진 사람, 긴 이야기를 해준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광대한 영지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을 뿐 자신의 삶을 좀 더 유쾌하게 해줄 학문이나 다른 어떤 것에 몰두하지 않은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나는 그가 열차 안에서 젊은 부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키스를 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찼을 거라 상상했다. 브루키는 시내에서 그 젊은 부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특히 그녀와 잘 아는 사이여서 전부터 그녀를 미인이라 생각해 왔다고 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